반도체 말고 또 실적이 좋을 게 워낙 거래 대금이 네네. 좀 많이 터졌으니까 이번 1분기 실적이 뭐 꼭 좋은 건 아닌데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좀 좋게 보는 섹터가 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 끝났는데도 나스닥 신고가 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이러면 이거 생각보다 진짜 강한 거거든요, 시장이.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사상 최고가를 어쨌든 돌파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어쨌든 2분기도 시장이 뭐 괜찮을 것 같다. 강세장 마인드 계속 유지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10에서 20% 빠지는 조정은요,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 못한 변동성이 막 나올 거고요.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3월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컸었는데 4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주식시장이 또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이 시장 확실한 상승장으로 돌아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유효할지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월이 되고 그래도 코스피 지수도 많이 회복을 한 것 같은데요. 최근의 시장 흐름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아마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 것도 아닌데 이미 뭐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고 또 코스피도 지금 이제 6,200을 넘어서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 안 되는데도 이렇게 좀 강한 거 보고 뭐 작년 4월에 관세 전쟁과 비슷하게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이거 뭔가 또 시장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시장이 항상 맞습니다. 시장이, 왜냐하면 결국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끝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빨리 올라온 배경은 결국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실적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기대감 때문이어서.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3월 한 달은 너무 변동성이 컸지만 일단 4월 들어와서 그 시장의 관심사가 이란의 어떤 이제 전쟁 리스크보다는 AI의 성장, 뭐 개별 기업들의 이익 기대 이런 것들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면서 확실히 좀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4월 20일 기준으로 코스피 6,200선 돌파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하려면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더 시장이 좀 레벨업 하려면 일단 그래도 좀 저 호르무즈 해협이 좀 풀려지면 좋아요, 사실. 네네. 요게 아직은 좀 찝찝하죠. 방송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이제 협상을 한다 만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명확하진 않지만, 근데도 시장이 뭐 어쨌든 그냥 오르곤 있어요, 꾸준하게. 그걸 보면 시장에서는 결국 끝날 거다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안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장기간 봉쇄되면 경제적 피해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도 자극할 수 맞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전고점 돌파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순위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쨌든 그 호르무즈 해협이 좀 어쨌든 좀 개방되는 거, 요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도 너무 좋았지만 뭐 하이닉스라든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이 AI 지출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터졌던 그 3월에도 바뀌질 않더라고요. 미국의 빅테크의 어떤 투자 확대. 얼마 전에 아마존 CEO도 계속 우리 투자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이제 AI 지출에 대한 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만 좀 나온다면, 뭐 전쟁 리스크가 어쨌든 좀 많이 완화되는 국면에선 우리나라도 사상 최고가는 한번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정부 정책인데 이 밸류업 기대감이 계속 작년부터 있었죠. 뭐 상법 개정도 여러 번 했었고, 남은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중복 상장 방지하는 규정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인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이 상장돼 있어요. 되게 독특한 구조죠. 그래서 그게 할인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걸 이제 못하게 하겠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중복 상장이 좀 컸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제도화하겠다. 그걸 아마 6월이나 아마 이때쯤 아마 규정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변수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좀 잘 나와준다면 시장은 계속 저는 좀 일단은 우상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네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 네. 실적 발표, 그리고 정부 정책.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주는 뭐 반도체 진영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명확하게 반도체고 반도체가 이익도 가장 좋잖아요. 이익도 뭐 압도적인 데다가 지금 성장성도 좋죠. 뭐 AI 투자가 뭐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걸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익에서 이길 수 있는 업종도 없고요. 뭐 전 세계 1등이라고 하더라고 지금 내년 이익 기대가 1등인데 지금 이익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주가도 많이 못 올랐어요. 생각보다 PER도 지금 5배밖에 안 되니까 너무 싸고 그래서 일단은 주도주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분도 다 이의제기 못하는 상황이죠. 반도체가 1등이라는 건 뭐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데 뭐 유리기판이나 MLCC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쪽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근데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기판, MLCC, 반도체랑 같은 산업이죠. 어떻게 보면 IT 산업인데 여기도 이제 똑같은 케이스인 게 뭐냐면 공급은 좋고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메모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제품이죠. 우리가 흔히 뭐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거 말고요. AI 데이터 센터에도 그 기판들 다 들어가죠. MLCC도.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 고성능이니까 기판 크기도 크고요. 이 층수도 높아요. 높으니까 거기 들어간 소재 사용량도 많아지고 MLCC도 일반 MLCC가 아니라 굉장히 고성능의 MLCC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에는 아무 회사 제품이나 넣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삼성전기가 이번에 MLCC 이슈로 주가가 정말 엄청 미친 듯이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맞아요. 정말. 예. 그래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네. 70만 원까지 지금 갔다 왔잖아요. 그 이유가 두 가지 다 하잖아요. 기판 하죠. MLCC 하는데 이 두 개가 다 데이터 센터에 다 들어가는데 특히 MLCC 전 세계 2등인가 3위를 해요. 전체 MLCC는. 근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는 1등이 전 세계 무라타라고 있거든요. 아, 네, 일본. 네, 일본에. 네, 네. 거기가 일반 범용에서도 압도적인데 AI 데이터 센터만 딱 따로 떼놓고 보면 무라타랑 삼성전기가 점유율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기가 AI 데이터 센터용으로는 무라타랑 거의 대등하다는 거예요. 일반 범용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점유율이. 그만큼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 비싸거든요. 단가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아무 회사나 만들 수가 없어요. 거의 두 회사가 그냥 과점하더라고요. 이 시장 자체를. 그래 버리니까 진입 장벽도 네, 높다는 되게 거네요. 높죠. 그래서 PER도 지금 무라타보다 싼 편이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뒤늦게 반영하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기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많지만 대만과 많이 경쟁을 하지만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에 큰 기판들 들어가고 기판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고 되게 다양한 기판들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에는 CPU, GPU, 메모리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판이든 우리가 만드는 기판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우리 한국의 뭐 반도체, 기판, MLCC 삼각 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데이터 센터 효과를 누리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계속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가는 좀 사실 많이들 올라왔어요. 그건 이제 약간 좀 부담은 되겠지만 사이클은 아직은 좀 끝나진 않았다. 여전히 수요는 탄탄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많이 늘면 안 좋아져요. 근데 지금 여기도 몇 년간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공급을 늘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도체랑 공급 못 늘리고 이제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데 또 시간 걸리고 예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계속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제가 찾아보니까 주가 측면에서 진짜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전력기기 업체 효성중공.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340만 원까지 네, 터치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주가에 대해서. 이 전력기기가 정말 지난 한 2년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뭐 기본 10배씩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올랐던 배경은 사실 이것도 똑같죠. AI 데이터 센터나 거기에 이제 전력망이 필요한데 사실 그게 없으면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미국의 그 이 전력망이 너무 노후화돼 있죠. 네, 그 교체 수요까지 이제 두 개가 같이 겹쳐버린 거죠. 근데 변압기는 만드는 회사가 준비된 게 몇 개 없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변압기 수출이 크게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주가 10배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부담되죠. 이게 여기 더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숫자가 계속 좋아요. 아니 뭐 그 목표 주가도 보니까 400만 원 이렇게 보는 맞아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그렇게 올릴 때마다 처음엔 다들 의심하죠. 저게 말이 돼? 근데 거길 계속 갑니다.
그 왜 갈 수밖에 없냐면 이게 피크아웃이 올 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피크아웃이 안 오고 계속 이익이 우리 예상보다 더 좋았고요. 수주가 계속 쌓여요. 그리고 공급이 많이 안 늘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제 이런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 이런 걸 보면서 좀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 8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전 생각했던 게 그때는 이제 다들 그랬죠. 언젠가 피크아웃 올 거다 반도체는. 근데 이번 사이클은 왠지 좀 전력기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사이클이고 뒤에 AI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공급은 없고 만드는 업체 전 세계 지금 3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게 약간 비슷해요 지금. 거기다 장기 공급 계약까지 맺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전력기기를 투자해서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 그냥 쳐다만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엔 숫자와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되게 오래 갑니다. 그냥 변압기 잘 팔리겠지 이게 아니고요. 팔리는데 그게 매분기 숫자로 탁탁 찍히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압기가 뭐 올해도 계속 숫자가 좋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 올라서 부담은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쉽게 그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업종들도 꼭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거는 오래 가긴 좀 어렵고 이번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숫자가 좀 나오면서 가기 때문에 근데 그 숫자가 이제 배신을 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검증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반도체, 유리기판, MLCC, 그 다음에 전력기기까지는 숫자가 좀 확실하게 찍히고 네네. 있는데 이 반도체에서 또 확산되고 있는 최근에 주목받는 테마 중에 하나가 광통신, 양자컴. 여기는 아직 사실 숫자가 좀 찍히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에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 광통신도 그렇고 이제 양자도 아직은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양자는 좀 멀죠 아직은. 그렇죠. 양자는 되게 멀고 약간 테마 성격이고 근데 광통신은 실제 이제 기술이 좀 나와 있고 이미 적용하는 미국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현실에 거의 다가오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거를 뭐 엔비디아도 적용한다, 뭐 브로드컴도 적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결국 그러면 이거를 적용했을 때 이 기업들이 진짜 돈을 얼마나 벌 건지 요거는 아직 몰라요. 이것도 우리가 좀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네요. 예, 근데 주가는 또 많이 올라왔죠. 네네. 최근에 광통신 관련주들이. 그래서 뭐 어느 주도주나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변압기 올라갈 때 또 방산주 올라갈 때 방산주도 옛날에 폴란드 수주 딱 받고 급등했다가 숫자 확인할 때까지 또 지지부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나오니까 이제 주가가 엄청 또 올랐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통신 관련주도 결국 숫자가 뒷받침이 안 되면 되게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이미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기업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서 지금 여기서 뒤늦게 추격하지 마시고 뭐 보유는 하시되 검증은 할 필요는 있다. 숫자가 진짜 얼마나 나오냐.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는데 어떤 기업이 얼만큼의 진짜 매출액으로 여기서 수혜를 받는지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실적을 봐야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껍데기였는지 아니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그거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지금 또 실적 시즌이기도 하다 보니까 3월에 지정학 리스크로 좀 주가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할 만한 섹터 혹은 지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할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제 가장 실적이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 말고 또 실적이 좋을 게 증권주예요. 증권주. 워낙 거래대금이 네네. 이제 많이 터졌으니까. 근데 이것도 뭐 다들 아시죠? 이게 뭐 당연히 증권주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뭐 은행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보통 금융주들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전력기기 있고 방산, 조선 이쪽도 계속해서 이번 1분기도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예상들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흔들렸다면 지난 3월에 좀 흔들렸잖아요. 그럴 때 좀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은 좀 바람직한데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미 다 주가들이 또 올라 버려 가지고 쫓아갈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이 뭐 꼭 좋은 건 아닌데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좀 좋게 보는 섹터가 좀 배터리 쪽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리튬 값이 계속 오릅니다. 리튬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 아시겠지만 ESS 이제 거기 LFP 배터리는 리튬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짐바브웨가 전 세계 최대 리튬 광산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가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데 수출을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뭐 그 나라도 아는 거죠. 리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공급이 좀 막힐 수 맞아요. 있겠네요. 무기화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기화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일단 공급망이 막혀버리니까. 근데 중국은 리튬이 좀 남아 돌았죠 그동안. 공급 과잉이었는데 리튬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였어요. 사실은 좀 너무 거기도 막 적자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호주의 이제 최대 리튬 광산 업체 CEO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리튬의 겨울이 끝났대요. 끝나고 여기도 공급이 부족하는 지금 시점이 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리튬 값이 오르면 양극재부터 배터리 값도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1분기보다는 2, 3분기로 갈수록 좋아지고 거기에 지금 뭐 전기차도 판매도 이미 최악은 지났죠. ESS는 워낙 좋죠. 또 여기다가 이게 에너지가 지금 안보가 됐잖아요. 안보 관점에서 본다면 ESS 배터리도 지금 굉장히 안보로 이게 우리가 하나의 이 제품을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중국 거 안 쓰겠다는 게 또 되게 강하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고 특히 이제 리튬 값 상승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를 주목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유가가 좀 오르면서 기름값이 너무 부담된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화장품주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화장품도 이번 1분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1분기에 지금 APR이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저번에 IR 할 때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200억 예상을 했거든요. 시장이 1,400억을 회사가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신고가 났는데 근데 그렇게 1등 기업이 좋게 나오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좋을 수밖에 없고 또 특히 APR이 이렇게 잘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아주 큰 ODM 이런 이제 화장품 ODM 회사들이 워낙 제조를 잘해주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잘 갖춰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숫자로 한번 또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 여전히 저는 뭐 1분기도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화장품 우리나라가 파는 화장품이 옛날에는 비싼 뭐 아모레나 맞아요. 그런 게 지금은 아니죠. 인디 브랜드 시대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의 관세 영향도 별로 없어요. 이게 단가가 싸다 보니까 거기서 뭐 10% 관세 오른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면 1,000원 올라가는 정도라서 그렇게 구매하는데 큰 부담은 없거든요. 그래서 관세 영향도 좀 지금 적은 상황인데 근데 핵심은 그거죠. 이제 실제 숫자는 나와봐야 되겠고 APR이 좋은 스타트를 진짜 끊어준다면 다시 한번 좀 이 화장품도 또 재평가받는 모습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섹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반도체 못지않게 크게 올랐던 섹터가 또 건설주를 네.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재건, 수주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테마성으로 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테마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테마는 이제 반짝하다가 그리고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 하나의 이슈만 가지고 보는 걸 이제 우리가 보통 테마라고 하는데 건설주는 재고는 누가 봐도 결국 전쟁 끝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왜 재건할 수밖에 없냐면 저기 중동의 여러 기반 시설이 파괴돼 있어요 실제. 그래서 누구든 해야 돼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예측이 어려운 건 우리한테 줄 거냐 이거. 그렇죠. 요게 좀 관건인데. 맞아요. 네. 근데 확률은 왜 높냐면 주식 투자는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한테 수주 줄지. 근데 그 우리가 이번에 이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기반 시설들을 우리 한국이 옛날에 수주했던 게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한테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네, 맡길 가능성이 높고 또 만약에 이란 제재가 풀린다면 이번에 그 합의안에도 이란 제재 해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합상이 잘 돼서 이란 제재가 경제 제재 해제되면 거기 이제 이란도 이제 인프라 투자 들어가거든요. 근데 원래 이란은 우리나라가 정말 옛날부터 잘했어요. 건설을. 그래서 우리한테 얼마 줄지 모르지만 이란이 만약에 경제 제재가 해제돼서 이란 재건이 들어가면 이건 시장 엄청 커집니다. 이란은 그동안 경제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가 하나가 크게 열려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먹거리가 하나 큰 게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건설 재건 이슈는 단발성으로 보지 마시고 좀 구조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이제 옛날에 뭐 이렇게 한 번씩 뭐 종전한다 그러면 건설주가 움직였지만 그게 오히려 더 불명확해요. 그때 막 왜냐하면- 유럽에 수주를 준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더 많았거든요. 우리한테 준다는 보장은 네네.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좀 약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중동은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사실 이거 재고는 아니더라도 건설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 원전 때문에 그래요. 아, 원전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원전에서 제일 힘든 게 이제 미국도 설계 기술은 있어요. 근데 그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없대요. 다 막 은퇴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도 원전 시공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동안 육성을 안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프랑스나 이런 나라는 경쟁력 떨어지고 중국과 손잡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원전 시공 능력에서 뭐 사실 우리 한국이 중국 빼면은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건설사가 다 하는 거고 또 최근에 그리고 이번에 이란 문제 호르무즈 막히니까 태양광, 풍력, 또 LNG 발전소 이거 다 건설사가 지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나라 잘 집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어떻게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 막힌 게 우리는 처음에 그랬죠. 이거 한국 경제 또 큰일 났다. 뭐 나프타 부족하나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부정적인데 또 이렇게 우리 산업재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오히려 호재가 돼버렸어요. 이게 악재가 아니라 이런 수요가 생겨버리니까 누구든 이제 저 호르무즈 해협 보면서 나중에 또 저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많은 국가들이 대체 에너지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원전도 지을 거고 태양광, 풍력 이런 거를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건설사는 사실 주택만 바라봤죠 그동안. 이제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본격적인 해외 확장이 시작이 됐고 해외 확장하면서 정말 주가 많이 간 회사들 있잖아요. 변압기, 방산 여기 똑같은 스토리로 갔거든요. 그래서 건설도 그걸 기대해보고 다만 건설도 중간중간 이제 그게 실제로 숫자가 나오는지는 검증하시면서 장기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외 쪽으로 더 네, 확장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할 때 우리나라는 또 기가 막히게 납기를 잘 맞추고 그게 장점이에요. 그쵸 방산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급망 문제잖아요. 네네. 다 여기서 핵심은 기왕이면 싸면 더 좋고 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격보다는요. 납기일입니다. 납기. 맞아요. 이걸 너무 잘 맞춰야 되는데 한국이 거기서는 세계 좀 최강 국가다 빨리빨리 또 보니까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한국한테 많은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듣습니다. 그래도 이제 4월 들어서 시장이 좀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흔들리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좀 시장에 방어를 해줄 만한 섹터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 방어, 뭐 경기 방어주다 이런 것들, 뭐 고배당주다 이렇게 하지만 뭐 물론 그런 기업을 일부 편입하는 건 좋죠. 좋지만 이번 아마 급락장 3월에 한번 느끼셨잖아요. 급락하고 시장이 회복될 때 제일 빨리 올라간 업종은 지금 주도주예요. 성장주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방어주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주가도 그러니까 그동안 장기간 못 올랐고 뭔가 필수 소비재고 뭐 보통 음식료 같은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을 샀으면 뭐 크게 손해는 안 봤을 수 있지만 회복도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뭐 주가 오른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반도체나 이런 좋은 성장주를 만약에 3월에 내가 갖고 있었으면 고생은 했지만 지금은 막 신고가 난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방어주 이렇게 이런 성장주 그런 개념보다도 나의 계좌를 오히려 잘 지켜줄 수 있는 그 기업과 산업은 계속 앞으로도 성장하는 산업 아닌가. 그게 저는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확실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그래서 낫겠다. 그냥 경기 방어주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잘 선택은 해야죠. 성장을 하는 기업이냐 진짜. 지금 성장 말고요. 앞으로 계속 구조적으로. 그게 여러분의 계좌를 좀 지켜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성장이 꺾이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보는 거예요. 실적에서. 네, 그러니까 분기마다 숫자 발표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엔비디아, 젠슨항 얘기도 매분기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매분기 숫자가 성장하는지. 근데 엔비디아도 주가는 한 1년 부진했거든요. 근데도 엔비디아를 가져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분기 숫자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계속 뭔가를 발표해요. 맞아요. 새로운 예. 것들을. 그래서 결국 또 다 회복이 되고 그런 것처럼 숫자로 검증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숫자랑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게 앞으로 뭐 지금 여기가 피크아웃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분기 아니면 내년까지도 좋으면 더 좋은 거고.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그런 숫자 확인.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쟁자가 진입하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쟁자가 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도요. 시장은 평가절하를 해버려요.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엔비디아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좀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았던 게 엔비디아는 억울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독보적인데 자꾸 AMD 들어오죠. 브로드컴 들어오죠. 막 지금 자체 칩을 다 만드니까 이제 시장에서 참가하는 분들이 약간 좀 저 경쟁 심화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막연하게 경쟁 심화되니까 난 팔아야지가 아니라 매분기 숫자 보면 나오거든요. 진짜 이익이 꺾여요. 이익률이. 그러니까 보통 경쟁이 심화되면 이렇게 이익률이 높던 기업이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실 거는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지 숫자나 경영진의 실적 발표 보시고 두 번째가 경쟁 강도, 이익률 보시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그 확인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4월, 5월, 6월까지 어떤 좀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좋을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3월에 그 변동성 보고 또 생각보다 이게 전쟁이 쉽게 안 끝나는 분위기 보고 저는 뭐 그래도 5천 원 안 깨는 거 보고 이제 바닥은 찍었구나 생각했는데 좀 한 4월, 5월까지는 박스권 쪽으로 보긴 봤었거든요. 이제 왔다 갔다 하겠구나 이렇게 좀 봤었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 끝났는데도 나스닥 신고가 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이러면 이거 생각보다 진짜 강한 거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뭐 4월이나 5월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사상 최고가를 어쨌든 돌파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고 어쨌든 2분기도 시장이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세장 마인드 계속 유지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10에서 20% 빠지는 조정은요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 못한 변동성이 막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오를 때 5% 올랐는데 생각보다 더 올라가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냐면 ETF 때문에 그래요. ETF가 너무 커져가지고 올라갈 때는요 ETF가 이걸 쫓아가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초상 가격이 오르니까 그리고 여기 돈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5% 오를 게 막 10% 올라요. 근데 반대로 빠질 때는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리나라가 하루에 12% 빠진 날 있죠. 전 그때도 ETF 때문에 좀 더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염두를 해두세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위로 팍팍 칠 때 흥분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폭 나갈 때 이 정도 빠져야 되는 게 왜 이만큼 빠지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ETF 수급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변동성은 항상 좀 대비는 해라. 위아래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되게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ETF 때문에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시면 오히려 좀 편할 수 있는데 그냥 왜 이러지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막 이게 그쵸, 당해요. 패닉셀 할 수도 네,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ETF가 너무 커진 좀 그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키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을 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최근 시장 지정학적 이슈가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도래한 만큼 뭐 업종별, 종목별 흐름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 그리고 유효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